자, 빅벙커 최초, 부산 최초 역대급 프로젝트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시 예산을 반영하는데 아주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측을 한다는 것도 참 그 의미가 큰 것 같고 정책 수요를 예측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관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네. 어쨌거나 우리 빅벙커가 그 일을 대신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어떤 겁니까? 어떤 분석 결과가 나왔을지 만나보시죠. 어떤 구가 계속 그 복지사각지대가 심화되고 확대되고 있는지 부산의 중앙, 중원의 급성이라고 표현됐던 지역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러네요. 부산 진구, 동래구, 연제구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네. 곳입니다. 부산 지역의 중간지대가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소득 계층의 중간지대가 무너져서 그다음 중간지대가 무너지면 또 밑으로 그렇죠. 격차가 심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급성 못지않게 또 정말 아픈 게 만성 아니겠습니까? 아까 급성 지역하고 달리 중앙을 비우고 양 끝단에 포진되어 있는 걸 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3위 사상구, 2위 사하구, 1위는 또 해운대구. 예, 맞습니다. 해운대구가 받은 게 좀 의외입니다. 해운대 하면 LCT 등 뭐 고층 빌딩이 많고 네. 좀 부촌 아닌가요? 해운대 전체를 보면 좋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 들여다보면 취약한 지역들이 구 안에서도. 네네. 자, 아무튼 지금까지 얘기 쭉 나눠본 게 부산의 복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사각지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 추이는 어떤 현황은 이제 알아본 건데 이제부터가 드디어 고생하신 보람이 있는데요. 지금 이 결과는 16개 구군으로 본 것과 206개 읍면동으로 본 것 두 가지로 이제 나뉩니다. 먼저 16개 구군 결과부터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예. 예. 이제 지금 보신 지도는 네. 내년도 복지사각지대 발생 규모가 큰 지역이 어딘지를 예측한 결과입니다. 자, 이제부터 만나볼 고위험군 지역은요. 내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맨 상단에 해운대구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역시나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1위 지역으로 예측된 곳이고요. 그래서 표시를 저렇게 하신 그 다음에 거군요. 빨강색으로 칠해진 곳이 좀 심각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주황이 경계, 그리고 노랑이 주의 지역으로 보실 수 예. 있겠습니다. 해운대가 또 1위를 했어요. 여기 계속 1위가 많이 나오네요. 해운대구가 굉장히 그 의외인데. 자,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반송 지역 청년들이 직접 취재한 화면을 보려고 그래요. 더욱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복지 데이터 예측 지도 16개 구군 1위를 차지한 지역. 좀 속상한데요. 해운대구 반송 주민들의 이야기,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는 구역은 어디세요? 궁금해가지고. 방송에는 약간 이런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 어려운 거나 이런 것들은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좀 어려웠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교류 같은 게 다 닫히고 그러면서 이제 우울감이 조금 올라간다던가 생활에 좀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반송 이동에 거주하고 있는 세 가족의 가장인 한 사람입니다. 네, 혹시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요식업 업체인 이제 뷔페의 식자재 업무 쪽을 맡고 있었습니다. 혹시 실직하게 된 이유나 과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점점 이제 물량이 줄면서 3월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제일 매출이 많은 두 곳을 빼고는 이제 영업 제한을 뒀습니다. 100으로 봤을 때 10% 정도 인원만 잔류하고
90%는 퇴직 처리돼서. 실직하고 어떤 생활에 변화가 있었는지 혹시 뭐 고정적인 지출이 이제 생활비가 30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한 16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전에 받아왔던 게 예전에 월급이 세후에 250이다. 그러면 그 정도 갭이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는 제일 큰 문제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38살이고요. 저 이제 온 지는 한 8년 정도 됐고요. 이제 그 전에 직장 생활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뇌출혈이 있어갖고 뇌 수술 총 3번 했거든요. 코로나 시기 지금 코로나 네. 시기잖아요. 혹시 이전하고 이후하고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장애인도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한쪽 수족이 이제 못 쓰다 보니까 청소나 이런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두 분이 와갖고 해주시는데 요 코로나가 단계가 격상돼 버리면은 지금도 중단돼 있는 상태거든요. 내가 그런 거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고 그래서. 한 달에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드는지. 한 달에 생활비는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기초수급자로 해갖고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고 있어. 요거 커피 하나씩 좀 따거라. 형 한 적수 안 돼요. 오늘 집 밖으로 안 나갔어요 오늘은. 나 밥은 다 챙겨 먹었어요. 형 밥은 챙겨 먹는다. 왜냐면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도 다치고 뭐 의료시설들도 다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엄청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정책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뭐 다루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반송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저희는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같이 힘을 모아서 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저희 지역 특성상 더 맞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지역에서 막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뭐 상인들이 한참 장사가 안 돼가지고 힘드실 때 상인들 힘내시라고 떡 돌리는 거 뭐 그런 것들 사실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그걸 받는 분들의 이 뭐랄까요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자신감 아니면 그런 우울감들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 엄청 좋아하셨고 이런 지역의 공동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피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지역 청년들이 직접 깊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듣고 온 것 같아서 더욱더 진정성 있는 얘기가 아니었나. 직접 취재해준 반반 미디어 고생 많았고요. 이런 게 마을 공동체 활동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는 게 어떤 그 규정을 두고 한다기보다는요.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지고 저도 다니다 보면은 이웃의 어려운 것들을 많이 얘기를 대신 해요. 얘기해 도와달라고. 주시고요. 예, 그런 것들도 작은 공동체가 아닌가. 그런 부분. 네. 이 반송은 주민들의 어떤 마을 자치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이런 활동들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희망의 사다리 운동이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굶지 않고 아프지 않고 돈 없어서 학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사실 자체적으로 모금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펼쳐왔던 지역이어서 네. 이 반송이 가지고 있는 필요들을 주민들의 어떤 유대감으로 많이 좀 채워가는 노력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예. 부분들이 좀 전달이
돼야 할 곳에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보셨으면 좋겠고. 네. 해운대구에서 반송해주는 복지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나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우동과 반송을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아마도 인구수 대비해서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편성 기준도 이제는 발굴해야 될 그 복지 사각에 대한 그 수요에 맞춰서 수요는 훨씬 많거든요. 지금 저 반송동이요. 그거에 맞춰서 예산 편성도 그렇게 맞춰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각지대 예측 지도를 쭉 보면서요. 206개 읍면동 기준 1위를 한 기장군 정관읍이 굉장히 좀 의외여서 지금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기장군 같은 경우 특히나 저 정관읍은 신도시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21년 복지 사각지대 발생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이 되는 기장군 정관읍의 지역민들의 직접 이야기, 실제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빅벙커가 추적해봤습니다. 보시죠. 프랜차이즈 식당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6년, 이제 7년 다 돼가고요. 대형 평수다 보니까 이렇게 손님들이 더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매출이 저희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뭐 하루에 뭐 3만 원, 19,000원 뭐 이렇게 찍을 때도 있고요. 일단은 독촉 영수증 이런 거 있잖아요. 연금 이거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다 그리고 공과금 이런 걸 지금 못 내고 있으니까 지금 한 500 정도 되나? 500, 600 넘을 것 같아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터지고 거의 못 냈다고 봐야죠. 그냥 직원들 월급 주는 거. 예. 그 월세는 그럼 한 몇 달 전부터? 한 6개월, 6, 7개월. 예. 저는 솔직하게 그 데이터를 보고 정말 너무 죄송스럽고 염치 없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 제 지역구인 정관에 또 포함됐다는 거에 전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기장군 5개 읍면 중에 정관은 또 신도시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보편화된 재산을 형성해 있다고 저는 봤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저를 비롯해서 나머지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집행부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 저희 기장군은 사회복지 분야로 매해 2,200억 가까이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 분야로만. 아마 부산에서 최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놓쳤구나라는 게 뭐냐면 사회복지 부분에 2,200억을 쓰지만 거기에서 상당 부분을 노인과 아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너무 큰 갭 차이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그 담당 부서와 함께 좀 고민을 해서 그 사각지대가 없이 최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사각지대에 놓여서 자살률까지로 연결된다는 이 데이터를 보고 정말 죄송하고 다시 한번 좀 전에 얘기했던 모든 행정이라든지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이분들이 노크를 할 수 있게 문턱을 좀 낮춰야 된다. 그걸 제가 또 군수님이나 이하 집행부에다가도 얘기를 할 거고 그 누구도 뭐 주저하지 않고 같이
적극적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오래됐어요.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그 무렵에 여기 원룸에 자살해가지고 50대 남자 혼자 사시는데 자살해서 여기에 그런 차들 많이 왔었거든요. 이혼하고 여기에 혼자 여기 원룸촌이다 보니까 원룸에 혼자 사시는데 그렇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 집에서 약을 드셨다던데 추운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터져서 막 학교 못 가고 이런 게 2월 말쯤인가? 더울 때예요, 더울 때. 3, 4개월? 3, 4개월. 그냥 뭐 차랑 이런 거 올라가길래 그냥 그 뭔가 싶어서 일단 와가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긴 넘었는 것 같은데. 1년이 넘었어요? 남자분. 50대 초반인가. 그냥 그 집은 생활고야, 남자가. 처음 이사 올 때도 딴 데서 장사했는데 말아먹고 왔다 하더라고. 말아먹고 왔다는데 여기서는 수입원이 없었어요. 그 아저씨가 제일 많이 사갔는 게 소주. 막걸리 뭐 이런 거. 그것도 잘 안 했었어.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주민이 냄새가 난다 해서 그래갖고 우리가 119에 신고해갖고 와서 확인됐습니다. 그 사람 사람 이상한 좀 썩은 냄새 난다고 해서. 직업이 있다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직업이 있었는데요. 생활도 어려웠지. 얘 갈래비 세금도 이 한거 모래가 있어. 오래됐어. 두 달 동안 술 많이 먹었는데 내 밥도 먹이고 이랬어요. 그래도 어디 한 접시 없어. 사람이 없어. 사람이 안 보이더만 죽었다. 원래는 가족 없이 혼자 사셨던 거죠? 혼자. 자식도 없고 그러게 먹는 것 같아요. 네, 쭉 보고 나니까 말문이 좀 막히기도 하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VCR에도 나온 것처럼 친정, 새로 생긴 그 복지 사각에 들어가는 유형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요. 어떻게 내가 구제돼야 될지를 모른다는 게 제일 여기서 지금 문제점이거든요. 부산에도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올 한 해 최고조로 131명이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250억 원이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서민국민보다 최하위로 떨어진 사람들을 위한 그 금융 지원 정책인데 이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각 구군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다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방적인 걸 떠나서 일단 네. 알리는 작업에 대한 얘기를 네네. 지금도 보면 기장군도 부산 16개 군 중에 14위였거든요. 기장군 예산이 16개 구군에서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에요. 큰 편이죠. 그렇죠. 7,300억이 넘는데요. 전체 세출 예산에서 사회복지비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거죠. 그럼 사회복지비 비율은 또 낮아요. 그래서 46.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걸 비교하자면 거의 같은 세출 예산이에요. 근데 68.50%거든요. 그러면 거의 20%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사회복지비 비율 차이가. 예, 이건 상당한 격차죠. 뭐 다른 데 수영구 여기랑 비교해 봤을 때도요. 기장군은
사회복지비 예산 비율이 낮아요. 얼핏 보기에는 기장군은 그냥 뭐 잘 사는 동네니까 복지 쪽에 많이 필요가 없었나 보지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그 폭 자체는 근데 크네요. 복지 비율이 높은 이유는 수급자나 저소득계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경직성 예산으로 나가는 게 많을 거예요. 아마 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른바 네. 고정비용 같은 거죠, 일종의. 네네 맞습니다. 그거는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자체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예산이 없이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다만- 경직성 예산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기존에. 그렇기 때문에 기장부는 자체적으로 복지 예산을 들여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뭔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 같다. 이걸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이 군 차원에서의 노력이 얼마만큼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그런 같습니다. 부분도 있겠고 이번에 네.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새롭게 생긴 아까 이 의원님 얘기하신 거의 신종이라고 표현하셨던 네. 새롭게 생긴 수요들이 갑자기 폭증한 것도 맞습니다. 이번 예측 지도에 드러나면서 아마 기장군 입장에서 당황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좀 보이긴 하네요. 네. 실제 저 영상을 보면 저는 정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관이 갖고 있는 특징이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다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신도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상권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경직되고 무급휴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득이 줄게 되면 그 안에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극정폭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네네. 지역의 어떤 그 특성들을 그대로 특성을 가지고 갖고 있죠.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게요. 복지 사각지대 예측 규모가 큰 지역이 자살 위기자 분포 순위와 비례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 아픈 데이터들인데요. 예. 자살위기자 예측 분석은 그간 한 10년 동안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 10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위기군 분석을 했고요. 예. 그 데이터와 요번에 예측한 데이터를 상관성 분석, 비교 분석을 했을 때 거의 85%의 매우 높은 수준의 상관성을 보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어떤 측면에서 입구 관리라고 하면 생을 스스로 마감하지 않으시도록 출구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 자체로 출구 관리이자 입구 관리이기도 한 걸 겁니다. 그럴 그거는. 것 같습니다. 될 수는 없는 얘기가 예.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이 정관이나 기장 읍민뿐만 아니라 A등급 심각 지역에서는 이러한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보시기에.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 그 자살이 1만 명이 넘어가고 부산시 같은 경우도 매년 1,000명 정도의 자살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는 자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살의 원인을 이제 외로움이라고 봤고 그것은 외로움은 사회적 고립이라고 본 것인데 이것을 지원하고 치유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까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도 그렇고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시책을 잡을 때 어느 시점까지 수치 방점 찍고 그거 기다려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 그 수치 찍기까지 기다리다 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연재구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 우울증이 급증했다는 응답이 77.9%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홍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정책이랑 예산이 지금 수립이 안 돼 있어요. 네네.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가 될 예정이거든요. 일단 연제구는 이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이 계속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자, 그래서 연제구를 지금 특별히 얘기 저희가 좀 더 나눴었는데요. 연제구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하시는 일이 어떤 지금 일입니까? 일을 못하고 이제 이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일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는 있어도 왜 그런 저녁 6시부터 뭐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는 이런 데밖에 없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면 애들을 어디 맡길 데가 있어야 되는데 맡길 데가 없으니까 저 혼자 애들 둘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이제 일자리가 너무 없다. 애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동사무소에서 그러면 일단은 기초수급자 이제 조건부로 해가지고 올리자 이래가지고 구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건 좀 없었습니까? 지원하는 걸 해봤자 그때는 제가 한부모 가정으로 해가지고 애들한테 돈 나오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한 달에 40만 원 들어오거든요, 애들 앞으로. 예. 한 달에 딱 40만 원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생활을 해요? 물론 아빠가 양육비라도 조금씩 보태주고 하면 그래도 생활은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이런 게 남편이랑 살았을 때부터 들고 온 대출은 제가 갖고 있고 그래도 한 150은 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애들 옷도 사입혀야 되고 먹고 싶다면 또 과자도 사줘야 되고 그 과자하고 사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과자도 네, 비싸요. 또 애들이 한참 어리다 보니까 네.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사줘야 되고 뭐 한 번씩 뭐 저거 사달라면 장난감도 사줘야 되고 엄마 돈 없다 해도 엄마 돈 있잖아 엄마 빨리 가서 사줘 이렇게 하고 5살이니까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진짜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제일 금전적이 제일 크죠. 아무래도 국가에서 지원해 그것도 한계가 있고 이거를 한번 뭐 구청이나 상담 동사무소에 상담 한번 해보셨습니까? 뭐 그렇게 상담은 안 해봤죠. 일일이 뭐 이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고. 그럼 동네에 알고 지내시는 분이 친정엄마 말고는 아무도 없죠. 친구들도 다 멀리에 살고. 그렇지 노가다 나가볼까 생각도 했었어요. 그건 일단 몸은 힘들어도 돈은 되니까. 근데 여자가 또 노가다판에 가서 또 할 일이 또 한정적이니까. 약해서 못할 것 같은데 보니까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너무 일자리가 없으니까. 아 이제 39이 네네. 이제 40대인데 내년 되면 이제 40 되시는데 저는 한양 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 동네 갈 일이 있으면 저희는 정확하게 예. 창업한 날짜가 2월 26일이에요. 원래. 2월 26일이면 거의 뭐 코로나 설 시- 직후에 코로나 터진 그때 아닙니까? 바로 그때였어요. 아. 그때 저희는 이렇게 코로나가 급작스레 퍼질지도 몰랐고 네. 처음에는 이렇게 길게 갈지도 몰랐고 또 이렇게 타격을 입을 수도 몰랐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니까. 매출이 뭐 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 매출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뭐 카페보다 예. 매장 규모가 좀 크지 않습니까? 좀 크네요, 네. 네, 저희가 중대형에 속하는데 이게 월세, 임대료 부분이 가장 저희로서는 뭐 계속 어려운데 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작년 실적이 없기 때문에 맞네요. 거의 전무하다시피 받은 적이 없고 그럼 올해 창업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 실적 비교할 실적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3월에 나온 그 지원금은 받도 못했고 예, 거의 하루하루가 공포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이 넓은 매장에서 이제 손님 없이 이렇게 있는 게 거의 멘붕을 지나서 공포심까지 이제 그 심리적인 어떤 불안 이런 것도 그런 거 있으신 되게 심해요. 거의 처음에는 우울증이 아니고 지금은 거의 뭐 공포로 다가왔다 해도 혹시 죄송하지만 가족이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저희 4명이요. 아, 4명. 한 달 생활비 얼마 정도 되십니까? 우리 4인 가족 생활비 한 200만 정도. 200이면 진짜 아껴 쓰시는 아껴 건데 여기서 하시는 일이 요 이제 가족들 생활비에 충당이 되십니까? 충당 안 되죠. 힘들죠. 결론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코로나 위기를 그냥 잠시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위기를 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 못하면 나중에 아주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수급자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IMF 때 사업이 부도나서 IMF 때 실직해서 IMF 때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일을 못하고 이제 65세가 넘고 맞죠? 그때 40대가 지금 65세 정도 되잖아요. 23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급자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IMF 때 이분들이 재기를 못 하신 분들이 계속 그 상태로 와가지고 결국은 지금 수급자가 또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각지대 빨리 계신 분들 찾고 이분들이 빨리 좀 이 코로나 위기 극복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든 아니면 뭐 제도적 지원이든 뭐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인데
정말 자세한 얘기를 현장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네. 것 같고 수고해 주신 권성아 의원님이죠. 기초단체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자, 지금까지 쭉 저희가 부산의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내년 복지 사각지대 예측 지도까지도 샅샅이 또 분석해보고 얘기 나눠봤습니다만은 가는 곳마다 보는 곳마다 사각지대에 들어가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이렇게 많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네. 대책이 이거 좀 이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부산에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 좋은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죠? 예, 16년도 10월에 부산형 기초 보장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해주기 위한 그런 제도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초 생활수급자 탈락된 세대들을 이제 지원하기 네, 위해서 네. 부산 자체적으로 만든 아주 좋은 제도였습니다. 예. 예,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굉장히 완화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기존에 부산시에서 이제 탈락된 세대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 세대가 수급자로 다 편입이 되면서 이제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좀 전환해야 되는 시점이 네. 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한계로 볼 수는 네네. 있겠네요. 네네. 뭐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잘 만들어진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 네. 운영을 함과 동시에 잘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게 적절하지 않은. 이곳에 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이 좀 많이 쓰여야 될 것 같다. 초기 사업비가 4억 7,500만 원 정도 되고요. 예산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안 물어보고 그냥 지원을 삑 해주는 갖다 그냥. 네네 그런 형태.